떡 한 점과 불길의 밤. 전하, 드시옵소서. 오색으로 물들인 떡이 옵니다. 야사는 그 떡이 마지막 음식이 되었다고 속삭입니다. 조선 12대 왕 인종. 중종과 장경왕 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기대를 등에 업고 5살에 세자가 되었고 무려 25해를 왕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그림자는 8개월 만에 꺼집니다. 31살. 기록은 담담히 병사라 적지만 궁궐은 담담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8개월이 끝나는 순간 조선의 권력은 다른 손으로 넘어갈 것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죽음보다 앞선 징조입니다. 세자 시절 동궁에 불이 났던 밤이 있었습니다. 정사는 그저 화재라 적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불이 난 게 아니라 불이 나게 만든 건 아니었나? 쥐가 불씨를 물고 들어갔다는 소문, 누군가 동궁을 비우게 만들었다는 소문,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세자를 깨워 끌어낸 사람. 11살에 세자빈이 된 인성왕후 박씨였습니다. 전하, 불입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인종은 조용했고 욕심이 적었고 효성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 왕이 왜 궁중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자식이 없었던 왕의 침상 곁에는 정비 인성왕후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름만 남은 후궁들 숙빈 윤씨, 혜빈 정씨, 귀인 정씨도 어딘가에서 숨을 죽였던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 하나. 그가 쓰러졌을 때 궁 안에서 가장 먼저 미소를 감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불길의 밤에서 시작해 떡 한 점의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입을 닫았다. 그 순간 조선은 이미 다음 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궁의 소문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에 없는 일이 가장 빠르게 돌아다닌다고. 인종의 성품이 착했다는 말이 어쩌면 이 궁에서는 가장 위험한 칭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착한 왕은 칼을 늦게 뽑고 그 사이 누군가는 먼저 칼집을 만지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연애담이 아닙니다. 여인들은 원인이 아니라 인종의 8개월이 왜 그렇게 짧아야 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물입니다. 왕비의 손, 대비의 시선, 후궁들의 이름, 그리고 밥과 약을 거부하던 한 남자의 입술.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왕은 오래 살 수 없었다. 영상 초반 1분에만 던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인종의 죽음 날짜는 기록에 남아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삼킨 것은 기록에 없습니다. 대신 야사는 오색떡을 말하고 정사는 단식을 말합니다. 둘 중 하나만 믿으면 이야기는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조선의 궁궐은 단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합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인종 개인이 아니라 인종의 빈자리를 노린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여드립니다. 누가 약방을 맡았는지, 누가 부엌을 거쳐갔는지, 누가 문안이라는 이름으로 방에 들어왔는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칼이 아니라 절차처럼 보이는 친절입니다. 25년 동안의 세자, 두 어머니 사이에서 인종의 삶은 시작부터 두 겹이었습니다. 태어난 그는 적장자였지만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는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에게 남은 건 혈통과 자리뿐. 세자는 자라면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궁에서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 중종은 새 왕비를 맞습니다. 문정왕후 윤씨.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왕통을 잇게 되는 명종입니다. 이 순간부터 궁궐은 조용히 갈라집니다. 인종을 받드는 쪽과 문정왕후의 아들을 바라보는 쪽. 사람들은 이를 대운과 소윤이라 불렀고 그 이름은 곧 살아남는 편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 세자 곁을 지킨 사람은 인성왕후 박씨였습니다. 11살에 세자빈이 되어 30년 가까이 한 남자의 그림자 곁에 섰던 여자. 정사는 그녀를 온유하고 효성스러운 아내로 기록합니다. 동궁화재 때 세자를 깨워 구해낸 일화도 바로 이 헌신을 증명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궁은 선의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자를 살린 손은 어떤 이들에게는 왕통을 붙잡은 손으로 보였을 겁니다. 세자는 조용했습니다. 욕심이 적었다고 했고 학문을 좋아해 유학적 선정을 꿈꿨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자의 조용함이 정적에겐 저항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병약했다는 흔적이 남고 아버지 중종의 병중을 간호하느라 몸이 더 쇠약해집니다. 궁 안에서는 속삭였겠죠. 저 왕은 오래 못 간다. 그 속삭임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음을 준비합니다. 왕이 아니라 왕 다음을요. 후궁들의 이름 숙빈 윤씨, 해빈 정씨, 귀인 정씨. 기록엔 존재하지만 이야기엔 텅 빈 그림자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공포를 키웁니다. 후사가 없으면 왕의 죽음은 곧 전국의 폭발이니까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인종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의 귀는 늘 다르게 듣습니다. 편히 모시겠다는 말은 지금은 움직이지 않겠다로 번역되니까요. 인성왕후는 더 조심했을 겁니다. 친정이 세력을 키우면 의심을 받습니다. 세력을 키우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왕비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늘 두 개뿐입니다. 조용히 살거나 조용히 사라지거나. 동궁화재의 밤 이후 궁의 복도에는 발자국이 늘었습니다. 누가 세자의 처소를 드나드는지, 누가 약재를 맞는지, 누가 부엌에 들르는지. 여인들의 세계는 사랑보다 먼저 동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동선의 끝에는 언제나 대비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인종과 인성왕후의 관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갑니다.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총애가 아니라 동궁의 긴 밤을 함께 버티는 생활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질수록 궁은 더 잔인해집니다. 왕비의 몸을 탓하고 세자의 몸을 재고 후궁의 이름을 부르고 끝내는 후사 없는 적장자라는 모순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인성왕후는 더 조용해졌을 겁니다. 조용하면 살아남지만 조용하면 누군가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한 번도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늘 옆에 섭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가 훗날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1544년 중종이 승하합니다. 세자는 마침내 왕위에 오르지만 그 즉위는 축하가 아니라 상복 위에서 시작됩니다. 국상, 단식, 압박, 그리고 그날부터 인종은 밥보다 의심을 더 많이 삼키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왕이 된 인종이 처음으로 칼을 뽑는 장면, 그리고 그 칼이 왜 끝까지 내려가지 못했는지 보겠습니다. 현량과와 거식왕이 입을 닫은 이유, 즉위한 인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때 기묘사화로 꺾였던 살림. 그 상처를 다시 봉합하려 했죠. 현량가를 부활시키고 조강조를 비롯한 기묘명연을 신원하려는 뜻을 보입니다. 짧은 제위에 비해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학문으로 다스리겠다. 조용한 왕이 처음으로 내세운 개혁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몸은 그 문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정사는 말합니다. 인종은 중종의 국상 기간 상례를 치르며 단식을 길게 했고 점점 음식을 거부하는 증세 거식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갔다고 신하들이 울먹이며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에 남습니다. 전하, 수라를 드셔야 하옵니다.
왕은 고개를 돌리고 약도 입에 넣었다가 뱉어냈다고 합니다. 궁궐의 부엌은 그때부터 전쟁터가 됩니다. 밥상을 올리는 손은 떨리고 의관의 약그릇은 매번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상한 건 왕이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병이 입을 막았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입을 닫았을까요? 인성왕후는 왕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사 속 그녀는 구출자이자 간호자입니다. 밤마다 등을 켜고 왕이 잠들지 못하면 곁에서 숨을 고릅니다. 전하, 한 숟갈만 제발요. 하지만 왕은 웃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그저 고요하게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고요한 왕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왕이 현량가를 말하자 조정의 표정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정의라 했고 어떤 이는 복수라 했습니다. 기묘사화로 꺾였던 이름들을 다시 부르는 순간 인종은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원한을 공식 석상으로 소환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원한은 칼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무렵 대비의 처소에서도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왕이 살아 오래 개혁을 펼치면 대비의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왕이 쓰러지면 어린 왕이 오고 섭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정치가 가장 기다리는 속도가 됩니다. 이 시기 조정은 조용한 폭풍 전야였습니다. 인종이 살림을 다시 부르려는 조짐은 누군가에겐 복권이고 누군가에겐 보복으로 보였을 겁니다. 왕이 오래 살면 정국이 바뀝니다. 왕이 오래 못 살면 정국은 더 빨리 피를 봅니다. 그래서 왕의 침상은 병실이 아니라 권력의 저울이 됩니다. 왕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돌자 사람들은 왕의 식사량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오늘은 약을 삼켰는지, 내일은 물이라도 넘겼는지, 그 숫자가 줄어들수록 조정의 눈은 더 빠르게 다음을 향합니다. 인종의 고요한 숨이 얕아질수록 궁궐의 숨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종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조정은 더 예법에 집착합니다. 상례, 단식, 문안, 약진, 진맥 모두 옳은 말인데 그 옳음이 한 사람을 더 빠르게 말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옳음이니까요. 며칠 뒤 왕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집니다. 혼절했다가 깨어나 상궁의 손을 붙잡고 무언가를 견디듯 이를 악물었다는 기록까지 전합니다. 궁은 더 이상 숨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날 밤 대비의 처소에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전하께 문안을 올리겠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부엌에서는 특별한 떡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5가지 색, 5가지 맛, 그리고 5가지 의심. 다음 단락에서 그 떡이 어디까지 진실을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오색떡의 방정사와 야사가 충돌하는 순간 문정왕후가 문안을 왔다는 소식이 퍼진 날 궁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까지 조심스러웠죠. 정사는 그저 대비가 병든 임금을 문안했다고만 적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그 방 안에 떡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색으로 물들인 떡, 그리고 그 떡이 왕의 숨을 더 얕게 만들었다고. 물론 야사는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장면을 남깁니다. 대비가 부드럽게 웃으며 권했다는 떡, 인성왕후가 옆에서 눈치를 보는 침묵, 의관이 뒤에서 약그릇을 움켜쥐는 손. 문정왕후가 다정하듯 말합니다. 전하, 한 점만 드시지요. 그때 인성왕후가 황급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대비마마 전하께서는 지금 말끝을 흐립니다. 그날 이후 인종은 더 먹지 못합니다. 아니, 더 먹지 않습니다. 실록은 냉정하게 적습니다. 왕이 음식을 거르고 약도 뱉어내며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지고
밤에 잠들지 못했다고. 그리고 어느 날은 혼절했다 깨어나 상궁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일화까지 전합니다. 통증을 견디려던 걸까요? 아니면 말하지 못할 것을 삼키려던 걸까요? 침상 곁에 남은 건 인성왕후의 눈물과 의관들의 낮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밖은 이미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후사가 없는 왕의 병세는 곧 새 왕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궁 안에서는 이름이 오갑니다. 명종, 대비, 그리고 대비의 친정, 대운과 소윤의 균형추가 왕의 체온에 따라 흔들립니다. 여기서 인성왕후의 위치가 더 비극적입니다. 그녀는 왕비이지만 왕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소문은 그녀에게도 칼끝을 돌립니다. 왕비가 너무 조용했던 것 아니냐? 대비를 극진히 모신 것이 오히려 덧아니냐? 정사에서 그녀는 유순하고 권력욕이 없지만 야사 속 궁궐은 선의도 의심합니다. 그 밤 궁의 문들은 유난히 빨리 닫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밖으로 새면 안 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소문이 밖으로 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과 소문, 둘 다 왕의 목을 조이는 끈이었으니까요. 부엌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약방의 절구 소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살리려는 소리인지 정리하는 소리인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인종의 후궁들은 이 장면에서 더 희미해집니다. 숙빈 윤씨, 혜빈 정씨, 귀인 정씨. 이름은 있지만 그날의 발소리는 남지 않습니다. 그 공백이 오히려 공포입니다. 사람이 없었다면 왜 이름이 남았을까요? 사람이 있었다면 왜 장면이 사라졌을까요? 궁은 늘 남길 것만 남기고 지우고 싶은 건 지웁니다. 실록의 문장은 차갑지만 그 안의 공포는 뜨겁습니다. 왕이 약을 뱉었다는 말은 의관이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묻기보다 병의 결과를 세기 시작합니다. 왕세자도 없는 왕이 죽으면 누가 즉위하며 누가 전국을 쥐고 누가 반대팔을 먼저 치는가. 야사는 또 하나의 잔혹한 장면을 덧붙입니다. 왕이 어머니 뜻대로 죽겠다고 포기하려 했다는 말. 동궁화재의 밤에든 병상의 밤에든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전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인종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압박을 삼켰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 인종은 인성왕후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남았다면 우리는 지금 병사와 독살 사이에서 덜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단락에서 왕의 숨이 멎던 순간보다 더 무서운 장면. 왕이 사라진 뒤 궁이 선택한 속도를 보게 됩니다. 왕이 사라진 뒤 빈자리. 인종의 죽음은 정사에서 병사로 정리됩니다. 거식과 쇠약, 국상 스트레스, 음식과 약을 거부하던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남아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독살설은 정치가 만든 이야기다. 하지만 야사는 반대로 말합니다. 정치가 만든 건 기록이고 소문은 기록이 감춘 것을 비춘다. 그 사이에서 가장 오래 남는 얼굴은 인성왕후 박씨입니다. 그녀는 왕을 살리려 동궁화재에서 손을 뻗었고 왕이 무너질 때는 침상 끝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왕이 떠난 뒤 그녀에게 남은 건 권력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명종이 즉위하자 그녀는 왕대비가 되고 곧 공이라는 존호를 받지만 정치의 중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대비의 시대, 그리고 대비의 친정이 흔드는 시대. 왕대비는 높지만 높다고 해서 칼을 쥘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왕후의 32년은 기묘합니다. 권력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권력의 밖에 서 있는 삶.
그녀는 유순하고 인자하게 살았다고 기록되지만 그 유순함조차 의심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왕비는 무엇을 알았을까? 불길의 밤에, 떡의 밤에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 아무도 묻지 못하고 누구도 답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인종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이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비수처럼 만듭니다. 아이 하나만 있었다면 죽음은 슬픔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사가 없었기에 죽음은 곧 정국의 문이 되었고 그 문을 열 사람들은 이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인성왕후는 이후 1577년까지 무려 60대 중반까지 생존합니다. 명종의 시대도 선조의 시대도 봅니다. 사람들은 이를 충절의 상징이라 부르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녀는 평생 말하지 못한 것과 함께 산 셈입니다. 왕이 죽던 날 방 안에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고 그 안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궁중의 상상력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왕비 인성왕후는 대비 문정왕후와 어떤 말을 나눴을까? 오색덕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막았을까? 막지 못했다면 왜였을까? 왕비에게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한 질문을 만들죠. 무력함은 죄가 아닌데 궁은 무력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씌우니까요. 효릉에 가면 한 언덕에 두 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동원쌍릉, 세자 시절부터 함께였던 두 사람이 죽어서도 같은 언덕에 눕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태를 부부애로 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옆에서 다른 걸 봅니다. 인종의 짧은 치세가 남긴 빈자리가 능침의 고요만큼이나 크게 울린다는 것. 왕은 짧게 살았고 왕비는 길게 살았고 조선은 그 사이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다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종을 죽인 건 떡이었을까요? 단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간이었을까요? 답은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의 죽음 다음에 조선은 곧바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계절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계절의 시작점에서 문정왕후의 이름은 더 또렷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인종이 사라진 다음 날 조정에서 어떤 일이 준비됐는지 명종편에서 그 첫 문서를 펼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을 곧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역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